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이름이 뭐예요? 히메노인데요. 나이는 29살이요. 눈을 뜨니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아팠죠. 의사가 차트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급성 과로 중후군입니다. 혈압이 180까지 올라갔었어요. 이대로 계속하시면 30살도 못 넘기실 수도 있습니다. 제 이름은 히메노 루카예요. 29살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아니, 평범하다고 생각했어요. 새벽 2시까지 야근하고 에너지 드링크 3캔으로 버티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월 200시간 초과 근무? 그게 IT 업계의 정상이라고 믿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노트북을 찾았어요. 내일까지 마감인 프로젝트가 있는데 의사가 절레절레 고개를 저었죠. 일단 3개월은 쉬셔야 합니다. 진단서 써드릴게요. 3개월 휴직. 인생에서 처음이었어요. 일주일 후 인사팀장이 병문안을 왔어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진짜 용건은 따로 있었죠. 히메노, 휴직 후에 한국 지사로 가는 게 어때요? 6개월 정도 파견으로요. 거기는 일본보다 여유롭다고 하니까. 쉬다 오는 셈 치고요. 한국 지사 파견. 다들 알아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본사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가는 곳. 돌아와도 승진은 물 건너간 코스죠. 하지만 선택권이 있었을까요? 네,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몸무게는 6kg이 빠져 있었어요. 휴직 중에도 제대로 쉬지 못했거든요. 불안해서요. 일하지 않는 제가 무거치하게 느껴졌어요. 회사에서 마련해준 숙소는 강남역 근처 오피스텔이었어요. 원룸. 도쿄에서 살던 6평짜리 쪽방에 비하면 궁전이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가격이었어요. 월세가 도쿄보다 30% 저렴했거든요. 이게 말이 돼? 게다가 입주 첫날 옆집에서 누군가 노크했어요. 문을 열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일본 여자가 서 있었죠. 저는 옆집에 사는 사치코예요. 일본 분이시죠? 목소리가 들려서. 반가웠어요. 타국에서 만난 일본인이라니. 사치코는 교환학생이었어요. 도쿄 대학에서 왔다고 했죠. 근데 이상했어요. 어떻게 대학생이 이런 비싼 오피스텔에 살지? 나중에 알고 충격받았죠. 한국 대학 기숙사가 꽉 차서 학교에서 지원금을 줘서 오피스텔에 살게 해준 거였어요. 그것도 1인실로요. 일본이었다면 4인 1실의 찜통 같은 기숙사가 당연했을 텐데 3월 18일 한국 지사 첫 출근 날이었어요. 오전 9시 출근. 일본보다 1시간 늦었죠. 사무실에 도착하니 더 놀라웠어요. 커피 마시며 담소 나누는 직원들. 아직 컴퓨터도 안 켠 사람들. 일본이었다면 벌써 다들 일하고 있을 시간인데요. 팀장님이 저를 맞아줬어요.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죠. 천천히 적응하세요. 첫 주는 업무 파악만 하시고요. 적응하라니. 일본에서는 첫날부터 야근했었는데요. 12시가 다가오자 모두가 우르르 일어났어요. 점심시간 1시간. 그 시간이 철저히 지켜졌죠. 아니, 오히려 더 쉬었으면 쉬었지. 절대로 이걸 줄일 생각은 없어 보이더군요. 일본에서는 책상에서 편의점 도시락 먹으며 일했었는데 여기선 다들 밖에 나가서 제대로 된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12시부터인데 12시에 나가면 줄을 서서 못 먹는데요. 그래서 다들 11시 30분부터 적당히 눈치 보다가 대부분 업무가 마무리된 것 같으면 슬슬 나가자고 한다고 해요. 정말 빠르면 11시 30분에 나가기도 하고 뭐 일이 있으면 좀 늦게 나가고 그게 당연하다고 하더라고요. 점심시간은 점심시간이라는 당연한 개념이 지켜지고 있었죠. 오후 6시가 되자 컴퓨터 종료음이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퇴근 준비를 시작했죠. 벌써? 저는 당연히 앉아 있었어요. 이제 시작인데 퇴근이라니. 그런데 팀장님이 다가왔어요. 집에 왜 안 가요? 아직 할 일이. 오늘 야근 신청했어요? 야근 신청이라니요? 처음 듣는 개념이었어요. 한국은 야근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수당도 150% 나오고요. 오늘은 그냥 퇴근하세요. 반강제로 쫓겨나듯 퇴근했어요. 일을 더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한다니요. 오후 6시 15분 제가 회사에서 쫓겨난 시간이었어요. 아직도 해가 환한 시간에 회사를 나왔죠. 퇴근하고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일본에서는 보통 밤 10시나 11시에 퇴근했거든요. 집에 가면 씻고 자는 게 전부였죠. 오피스텔로 돌아가는 길 거리가 활기차 있었어요. 회사원들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학원으로 향하는 사람들도 보였죠. 다들 자기 삶을 살고 있구나. 처음 느낀 감정이었어요. 저녁 8시쯤 사치코가 찾아왔어요. 운동복 차림이었죠.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언니, 저녁 드셨어요? 안 드셨음 같이 먹어요. 사치코를 따라 근처 식당에 갔어요. 사치코의 하루 일과를 들으며 충격을 받았죠. 아침 7시 기상, 8시 헬스장, 10시 수업, 오후 2시 스터디, 5시 동아리 활동, 7시 저녁 운동. 일본에서도 이렇게 살았어요? 사치코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말도 말라며 일본에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만원 전철 타고
수업 끝나면 바로 알바 가고 밤 11시에 기숙사 통금 맞춰 들어가고 운동은 꿈도 못 꿨다며. 근데 한국에 온 뒤에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얼굴에 혈색이 돌아와서요. 저 역시나 3kg이 늘었는데 병적으로 말랐던 몸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였죠. 매일 먹던 위장약도 필요 없어졌으며 두통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망가져 있었는지 그제야 실감했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회사 건강검진 결과도 놀라웠는데요. 혈압 정상, 간 수치 정상, 스트레스 지수 정상. 일본에서는 모든 수치가 위험 단계였는데 말이에요.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사치코가 와인을 들고 찾아왔죠. 뭔가 할 말이 있는 표정이었어요. 몇 잔 마신 사치코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일본으로 돌아가기 싫다는 이유로요.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간다고 했죠. 사치코가 울며 말했어요. 일본 기숙사는 4인 1실이며 샤워실도 공용이고 통금도 10시, 프라이버시라는 게 없기 때문에 갇혀 사는 동물원 같다고 했어요.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 차이를 말이에요. 5월이 되었을 때 한국 회사 문화에 완전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프로젝트 회의 시간이었죠. 일본이었다면 상사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부하 직원들은 알겠다며 그저 내용을 받아 적기만 했을 텐데요. 여기선 달랐어요. 막내 사원도 손을 들고 의견을 냈고 팀장님은 그걸 진지하게 들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의견이 실제로 반영됐다는 거죠. 저도 용기를 내서 제안을 했어요. 일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선안이었죠. 팀원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좋은 아이디어예요. 일본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죠. 거기선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기계였으니까요.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란 건 야근 문화였어요. 어느 날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 야근을 하게 됐죠. 한국에 와서 처음이었어요. 저녁 7시쯤 팀장님이 다가왔어요. 저녁 주문할게요. 뭐 드실래요? 회사에서 야근 식대를 지원한다는 거였어요. 일본에서는 자기 돈으로 편의점 도시락 사 먹었는데요. 더 놀라운 건 9시가 되자 팀장님이 또 왔다는 거예요. 10시 전에는 꼭 퇴근하세요. 더 하면 노동부에서 감사 나와요. 일본에서는 새벽 2시까지 일해도 아무도 신경 안 썼는데 다음날 근태 기록표에 야근 수당이 정확히 150% 계산되어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야근 수당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죠. 오히려 4시간 야근을 해버린 게 제 기존 하루 일당과 거의 맞먹었으니 야근을 또 하고 싶을 정도였달까요?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괴롭지 않다는 걸요. 원래는 또 하루를 버텨야 한다는 생각에 침대에서 나오기가 싫었죠. 그런데 여기 한국에선 달랐으니까요. 오늘은 뭘 먹을까? 퇴근 후에 뭘 할까? 주말엔 어디 갈까? 그런 소소한 기대가 생겼거든요. 아, 이게 정상적인 삶이구나? 29년 인생에서 처음 느낀 감정이었어요. 6월 중순 일본 본사 임원들이 한국지사를 방문했어요. 정기감사였죠. 오전 10시에 도착한 임원들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이었어요. 직원들이 너무 편해 보인다는 거였죠. 웃으며 일하고 커피 마시며 잡담하고 점심시간에 완전히 폭발했어요. 모든 직원이 1시간 동안 자리를 비운 걸 보고 임원 한 명이 소리쳤거든요. 이게 회사야! 놀이터야! 오후 회의 시간은 더 심각했어요. 한국지사의 근무 현황을 보고받은 임원들이 경악했죠. 평균 퇴근 시간 오후 6시 30분, 월 평균 야근 시간 10시간 미만, 연차 사용률 95%. 언짢아 하는 표정이지만 한국법과 한국노동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뭐라 할 순 없었죠. 제 생각엔 임원들이 이런 좋은 걸 보고 성과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걸 알았으면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냥 수치에 놀라고 화낼 뿐 바뀌는 게 없었다는 사실이 좌절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회사지만 일본에서는 평균 퇴근 시간 밤 11시, 월 평균 야근 시간 80시간, 연차 사용률 30%. 그런데 다음날 발표된 실적 보고서가 모든 걸 뒤집었어요. 한국지사의 생산성이 일본 본사보다 40% 높았거든요. 매출도 20% 더 높았고 고객 만족도는 35% 높았어요. 같은 성과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죠.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이직률이었습니다. 한국지사 5%, 일본 본사 35%. 일본에서는 3년 안에 신입사원의 절반이 그만두는데 한국에서는 거의 다 남아 있었어요. 한국인 직원들은 여기가 일본 회사라서 다른 한국 회사보다 좋다고 해요. 아마 제 생각엔 일본이 당연히 기업 문화가 성숙할 것이니 챙겨 먹을 건 챙겨 먹자. 이런 분위기로 다들 밀고 나가니까 회사에서도 할 말이 없는 거죠. 현실은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닌데 말이에요. 그중 한 명이 억지로 변명했어요. 숫자가 전부는 아니야. 일본인의 근성과 인내가. 그때 제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어요. 평소에 저라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서 3개월을 살면서 달라졌나 봐요. 그 근성과 인내로 제가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29살의 과로로 쓰러져서 이대로면 30살 못 넘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한국이 아니었다면 들이받지도 못했을 텐데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네요. 아무튼 그래서인지 7월이 되면서 복귀 압박이 심해졌어요. 본사에서 계속 전화가 왔죠. 언제 돌아올 거냐고,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경력에 구멍이 생긴다고. 스트레스가 다시 쌓이기 시작했어요. 두통이 돌아왔고 위장약을 다시 찾게 됐죠. 어느 날 아침 일어나려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또 쓰러지는 건가? 겁이 났어요. 간신히 회사에 연락했죠. 그런데 한국 회사의 대응은 일본과 완전히 달랐어요. 팀원 중 한 명이 집으로 왔어요. 병원까지 데려다주고 검사받는 동안 기다려줬죠.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어요. 스트레스성 일시적 증상이었죠. 팀장님이 말했어요. 일주일 정도 쉬세요. 병가 처리할게요. 일본이었다면 죄송합니다. 내일은 꼭 출근하겠습니다. 라고 했겠죠. 일주일 병가를 쓰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아무도 눈치를 주지 않았거든요. 일본에서는 감기에 걸려도 출근하는 게 미덕이었어요. 마스크 쓰고 기침하면서 일하는 게 책임감이라고 했죠. 한국 동료들은 오히려 걱정했어요. 푹 쉬고 와요. 건강이 최고예요. 필요하면 더 쉬어도 돼요. 회사 인사팀에서는 사내 심리상담사를 연결해줬어요. 일본 회사에는 그런 게 없었죠. 아니, 있어도 이용하면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 낙인 찍혔을 거예요. 상담사와 이야기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자신을 학대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러다가 8월 초 옆집 사치코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대학원에 진학하기로 한 거죠. 부모님 반대가 심했대요. 일본의 명문대를 버리고 왜 한국이냐고. 다시 거기로 돌아가기 싫은 거죠. 저도 깊이 공감했어요. 8월 말 파견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일본 본사에서는 9월 1일자 복귀 명령이 내려왔죠. 거부하면 사실상 퇴사나 마찬가지였어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일본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매일 밤 11시까지 야근하고 주말에도 출근하고 위장약과 두통약으로 버티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6개월 전 응급실에 실려갔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의사가 했던 말도요. 이대로면 30살을 못 넘깁니다. 그때는 그저 겁주려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게 현실이었다는 걸. 한국에서 6개월을 살면서 제 몸이 얼마나 회복됐는지 느꼈으니까요. 매일 아침 개운하게 일어나고 끼니 때마다 밥을 제대로 먹고 저녁엔 운동하거나 취미 생활을 하고 이게 인간다운 삶이었어요. 8월 28일 한국지사 대표님이 저를 불렀어요.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죠. 한국지사 정규직 전환. 물론 조건이 있었어요. 일본 본사 소속을 포기해야 했고 연봉도 80% 수준이었죠. 금전적으로만 보면 손해였어요. 일본 대기업 정규직을 포기하고 해외지사 현지 채용 직원이 되는 거니까요. 한국지사는 한국에서 중견 수준 중에서도 가장 낮은 급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해요. 이해하는 바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돈이 뭐가 중요한가요? 그 돈을 쓸 시간도 쓸 건강도 없는데. 일본에서는 연봉은 높았지만 병원비와 약값으로 다 나갔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폭식하고 포금하고. 한국에서는 연봉이 낮아도 저축이 더 많이 됐어요. 건강하니까 병원 갈 일도 없고 규칙적인 생활하니까 쓸데없는 지출도 없었죠. 부모님께 전화로 말씀드렸을 때 예상대로 난리가 났어요.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죠. 대기업 정규직을 버리고 한국에 남는다니 미쳤냐고. 29살의 커리어를 망치는 거라고. 아버지는 화를 내셨어요. 그렇게 키워놨더니 은혜도 모르고 제멋대로 한다고. 저도 울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제가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도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빨리 회사에 복귀하라고 재촉하셨죠. 건강보다 직장이 중요한 거였어요. 삶보다 체면이 중요했고요. 저는 이제 그런 가치관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2024년 9월 1일 본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인사팀에서는 끝까지 만류했죠. 아까운 인재를 놓친다고 후회할 거라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후회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6개월 전에 그만두지 못한 걸 후회한다고. 같은 날 한국지사 정규직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연봉은 줄었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사치코도 축하해줬죠. 자기도 대학원에 합격해서 계속 한국에 있을 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제 일본을 탈출한 동지가 됐어요. 지금 2025년 8월이에요. 한국에서 정규직으로 일한 지 벌써 1년이 됐죠. 많은 게 변했어요. 우선 건강을 완전히 되찾았어요. 병원에 갈 일이 없어졌고 약도 먹지 않아요. 체중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피부도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다고 다들 말해요. 취미도 생겼어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했죠. 퇴근 후에 필라테스 학원 다니고 주말엔 러닝 동호회 활동하고 한국어 공부도 아주 깊은 수준까지 공부하고 있어요. 작년에 한국인 남자친구도 생겼어요. 같은 러닝 동호회에서 만났죠.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일본 남자들과는 달랐어요. 그들은 여자친구와의 데이트보다 회사 회식을 우선시했거든요. 제 이야기가 일본 SNS에서 화제가 됐어요. 대기업 버리고 한국 택한 29세 여성이라는 제목으로요.
처음엔 비난이 많았어요. 근성이 없다고, 한국의 환상을 가졌다고. 하지만 점점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특히 2030 세대 여성들의 반응이 뜨거웠죠. 저도 과로로 쓰러진 적 있어요. 매일 12시간 일하는 게 정상인가요? 한국 부럽다. 개인적으로 연락 오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냐고, 한국 생활이 정말 그렇게 좋냐고.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한국이 천국은 아니라고. 여기도 문제는 있다고. 하지만 적어도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일하다 죽는 것보다는 일하며 사는 게 낫지 않냐고. 최근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일본 본사에서도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젊은 직원들의 이직률이 50%를 넘어서자 드디어 경영진이 움직였대요. 야근 시간 제한, 연차 의무 사용, 재택근무 도입, 한국 지사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일본의 문화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변화의 씨앗은 뿌려졌어요. 사치코는 이제 한국 대학원 2년차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죠. 자신감 있고 당당하고 자기 의견을 분명히 말하는 여성이 됐어요. 일본에서는 여자는 조용해야 한다고 배웠는데 한국에서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배웠대요. 일본으로 돌아갈 생각이 있냐고 물었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서 배운 걸 가지고 언젠가는 일본을 바꾸고 싶대요. 일본의 젊은이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저도 같은 꿈을 갖고 있어요. 가끔 일본 뉴스를 봐요. 또 누군가 과로사했다는 기사, 젊은 직장인이 자살했다는 기사.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그게 저였을 수도 있으니까요. 29살에 저는 운이 좋았어요. 쓰러지고도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었고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걸 볼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기회를 갖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계속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고통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고생이 미덕이 아니라는 걸요. 30살이 된 지금 저는 살아있어요. 단순히 숨만 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살아있어요. 내일이 기대되고 내일이 두렵지 않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에요.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당신들도 그럴 자격이 있다고. 더 나은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요. 고생이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참고 있었을 뿐이었죠. 참고 있었을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감사합니다.